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서울 광화문 오픈 스튜디오에서 지금 밖을 보니까요. 이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인지 시야가 답답한 모습이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이라고 하니까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씨만큼이나 시야가 답답해지는 요즘 이슈들 오늘 돌직구쇼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기소입니다. 기소. 자,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죄의 유무죄를 가려달라 하면서 이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거죠.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이 사안의 민감성을 볼 때 향후 정치적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동아일보 12면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인증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4 용지 약 20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여 차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재명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검찰이요 이 대표의 최측근 중에 또 다른 한 명이죠. 정진상 대표실 이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자택 그리고 국회에 있는 사무실, 민주당사 내에 있는 사무실 압수수색 했거나 시도 중인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국가군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 배우 송강호 씨가 외친 영화 대사가 떠오르네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한국일보 3면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권은요, 이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지만 이 김대기 비서실장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지금 여야를 보면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의 어떤 책임론, 사퇴론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웃기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뭐가 웃긴 걸까요? 정말 같이 웃을 수 있는 일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겨레 3면입니다. 사진부터 보시죠. 누가 메모장에 웃기고 있네를 썼다가 황급히 지우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실 운영위 이 국감장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옆자리에 앉은 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수첩에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사진을 보고 국회 모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 질의를 하던 도중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감 도중에 색출된 두 사람 일어서서 국감과 무관한 사담이었다. 죄송하다 고개를 연신 숙였지만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자, 옷을 입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TPO에 맞춰라. Time, Place, Occasion. 시간, 장소, 이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옷을 입으라는 건데 말을 가려하는 기준도 결국은 이 TPO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TPO에 맞았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자, 제동입니다. 움직이는 무언가를 멈추게 한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제동이 걸렸다 이런 피동사로 좀 많이 쓰이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법원이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만에 석방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반대되고 배치되는 내용의 이 군사 기밀 등을 군사통합정보 처리 체계인 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서장관 측이 요청을 하자 재판부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면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서해 공무원 이 피격 사건,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이 검찰의 수사, 좀 수사력, 추진력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 정혁진 변호사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검찰이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 자금을 넘겨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한 겁니다. 턱밑까지 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공범 적시는 못했지만 턱밑까지 온 수사. 자, 비록 공소장 속 이 공범을 적시하진 못했지만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의 기소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수사의 칼끝이 닿은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에 이어 또 다른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대표실 이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기소한 바로 다음 날 정진상 실장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이 민주당사 내에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회 그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장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장동 일당 등에게 뇌물을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보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진상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금 국회와 그리고 민주당사 내에 있는 사무실도 압수수색한다는 거예요. 김용 부원장과는 그런데 혐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게 아니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했다, 받았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이 적용되고 있는데 뭐가 좀 다른 겁니까? 일단은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는 공통점이 많아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거죠. 뭐 좌진상 우동규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좌진상은 맞는데 우김용이다.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성남시와 그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성남시에서 시의원도 하고 경기도 대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다 핵심적인 정책실장을 갖다 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두 사람 다 돈을 받았다라고 이제 의심을 많이 받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돈을 받은 시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그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에서는 야 이게 뭐 이렇게 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형이 낮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김용 부원장이 경기도 대변인을 언제까지 했느냐? 2019년 11월까지 했어요. 그런데 돈이 실질적으로 그 김만배 남욱 일당으로부터 흘러 들어간 게 언제냐?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시기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그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경기도 지사를 했느냐? 작년 10월인가 11월까지 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그 정진상 씨도 계속 그 경기도 정책실장이었으니까 만약에 정진상 씨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뇌물죄가 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죄 정확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형량이 얼마가 되냐면
5년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뇌물죄는 돈이 3천만 원만 넘어가도 특가법으로 갑니다. 특가법으로 가서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5년 이상 30년 이하,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7년 이상 그 30년 이하, 그 다음에 1억이 넘어가게 되면 7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량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지금 현 상황, 속보 들어오는 상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이 자택 압수수색했다. 거기다가 지금 국회와 민주당 당사 내에 있는 사무실 압수수색하려고 시도 중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전용기 의원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현장 상황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본청의 당대표 비서실과 그다음에 당사 내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의장의 승인이나 사무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돼서 지금 국회 후문 쪽에서 검찰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는 그 출근 시간을 틈타 가지고 당직자가 출근할 때 뒤에서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당사도 진입은 못 하고 있고 검찰이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처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군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보시다시피 두 군데 다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실은 본청이든 당대표 비서실이든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특정을 하고 왔을 텐데 본청과 당사 다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칼끝을 들이매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추측이 가능합니다. 전주혜 의원님,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아침 모든 보도들, 네. 일간들, 조간들을 보면은 조만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것은 뭐 모두 다 예견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김용 부원장을 기소한 날 바로 다음 날 정말 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거는 검찰이 어떤 뭔가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뭔가 의지도 있고 뭔가 물증도 제대로 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뭐 의심만 가지고는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이제 당사에 대한 그 비서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본청에 있는 네. 대표 그 비서실까지 지금 압수수색 장소로 지금 특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정도면 아마 기록에 그 정진상 실장의 연관성이 결국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제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에 20일 정도 지금 김용 그 부원장이 네. 구속돼 있다가 어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수사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추측이 들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은 일단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범죄 사실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됐다. 이렇게 된다는 면에서 이 칼끝이 결국은 김용 부원장을 넘어서 이제 정진상 실장까지 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칼끝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다. 좀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오늘도 아마 뭐 민주당에서는 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저항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본청 그 비서실에 대한 네. 그 압수수색 이것은 지금 아직 뭐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웅 의원실, 네, 그렇죠. 김웅 의원은 피의자도 아니었어요. 참고인이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법원에서 이제 발부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국회 사무처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의원회 간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잣대로 본다면 이것은 지금 사무총장이나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죠. 그렇지만 이런 잣대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어떤 그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당사에 대한 당사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민주당이 막을 명분은 없다. 이것을 만약에 막게 되면 이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압수수색이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기록과 증언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압수수색의 명분을 보면
보면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증거를 찾으러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썼던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휴대폰이라든지 다양한 기록물들을 찾으러 가는 것인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직전과 직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충분히 의원실에서는 찾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2014년도에 뇌물을 받은 것이 지금 2022년도에 당대표 비서실, 그러니까 본청의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에 남아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사실 쟁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그리고 결국 이재명 대표까지의 수사 선상에 올려놓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김용 이제 전 대변인과 정진상 실장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김용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기소가 된 것은 정혁진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어올려고 정치자금법으로 그리고 대선 자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늘려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도 뇌물을 받았다라고만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것만 가지고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서는 저희는 공무집행 방해다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증거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보다는 정치적인 탄압의 목적이 더욱 뚜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치적인 탄압의 목적이었다.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법원이 거기에 그런 정치 탄압에 그러면 공모하고 있습니까? 이게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판사가 증거를 보고 지금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검찰이 이것을 기획을 하고 법원이 그러면 거기에 방조로 해가지고 이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지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원이 발부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의견은 저는 절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그리고 또 하나 방조라기보다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꾸만 이제 김웅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김웅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뭐 압수수색 영장의 그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10중 8구는 저는 정진상 실장은 분명히 피의자 어떠한 그런 범죄자의 지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된 것으로 그렇게 좀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고 어제 그 대법원에서 재항고 결국 기각이 됐는데 김웅 의원실에 대한 최초의 압수수색 그 시도는 적법한 부적법한 압수수색으로 해서 이것에 아예 지금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해서 김웅 의원이 제기한 항고 이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그 절차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것은 공수처가 불법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어제 대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방조라기보다는 결국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사 그리고 본청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것 지금 정진상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거나 정진상 실장의 개인의 그리고 실제로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수색한다면은 당연히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보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당대표 비서실, 본청에 있는 비서실과 당사에 있는 비서실은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 이것은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납득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네. 지난번 여기까지 그 왜냐하면 지금 내용이 이 검찰 수사 결과 이제 나올 것이고 뭐 언젠가 이제 뭐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야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이루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여기서 끊고 다른 내용을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도 하실 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이 혐의로 뭐 개인적인 혐의 사실을 보면은 특가법상 뇌물이라든가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사실은 불법 대선 자금이라는 선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언젠가는 검찰이 또 이 뭔가 김용 부원장처럼 대장동 일당과 이렇게 연관이 과거부터 돼 있었던 것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뭔가 수사하고 기소하려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그런 기도로 갈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전진상의 혐의를 말하면 뇌물죄 적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은 결과적으로 그 돈이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흘러갔느냐까지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정진상 실장은 2010년부터 2020년경까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같이 술만 먹어도 사실은 술값 n분의 1이 다 뇌물로 돼요. 이제 그래서 실제 갖다 준 돈도 있고 일시 이런 것이 다 특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뇌물죄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가 쉬웠다. 이 부분은 훨씬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액수도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100번 이상 술을 먹었다 그러면 고급 술집에서 몇 번 이상 술 먹은 중에 2분의 1이나 3분의 1만 해도 그것도 다 뇌물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이고 이제 거기에서 정진상의 경우는 훨씬 더 말하면 초기부터 예컨대 과연 성남 FC 문제는 뒤로 차치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의 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관계 속에서 뇌물이 오고 간 것이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문제, 김용 문제, 정진상 문제, 이재명 대표 문제까지 가는 그런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중에 정진상 문제는 검찰이 굉장히 자신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오히려 자신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건드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뭐 김용 부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을요 대선 자금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 10여 번 언급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공소장에는 공범 관계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바짝 이 압박하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조영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소장에 어제 어떤 좀 특성이 있었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김만배 남욱 씨 등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8억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큰 돈이죠. 근데 이 돈이 이제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8억이 넘어가는 그 큰 돈을 김용 부원장에게 주었을까? 그때는 경기도 대변인 마치고 아무것도 안 할 때인데 설마 김용 부원장이 정치하라고 김용 부원장에게 줬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에게 주었을까? 결국은 김용 부원장은 하나의 전달책에 불과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용의 보스, 김용 보고 아 쓸만한 사람이다, 내가 잘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그 돈이 흘러갔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 돈을 직접 썼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그 상식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고 거기에다가 유동규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맞다. 그 이야기를 갖다 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돈을 요구받았을 때에도 경선 위에서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은 거기서 지금 검찰의 수사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이 쓰였다라고 하는 어떠한 직접적인 물증이나 그다음 무엇보다도 김용 부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확한 상황은 심증은 있으나 그 물증은 없는 그러한 정도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수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또 재판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 유무죄를 다룰지는 법원의 이제 영역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전영기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있어요. 이 김용 부원장이 이 주요 범죄 사실 여기에 보면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아직 확인이 확실하게 되진 않지만 돈을 전달한 장소라던가 특정 날짜까지도 모두 다 이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을 봤을 때 민주당이나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만한 그런 입장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미 기소를 하고 검찰은 거의 확신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법원에서 소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 구속을 하기 전에도 나는 거대한 조작의 중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고 이야기했던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이제 김용 부원장한테 접근을 했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대장동 일당이 나는 여기서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분 가지고는 이거 사실로 볼 수가 없어서 구속을 해가지고 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에도 이것은 조작해서 끼워 맞추기식 수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뇌물에서 갑자기 정치 자금으로 죄명도 바뀌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김용 부원장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 인물들을 특정했지만 이 김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뭐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수 과정의 물증 이런 것이 좀 너무 확신범으로 보는 것 아니냐, 확실한 물증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뭐 불법 대선 자금 이런 수사하면서 뭐 어떤 주차장의 출입국 뭐 이렇게 기록이라던가 정확한 이 좌표까지 나오는 이런 장소라던가 돈을 주고받은 장소라던가 그리고 일시까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네. 물증이 정황적 증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물증 가지고도 앞으로 좀 싸울 일이 많다고 보이세요? 전직 판사시니까 또 아실 것 같아서요. 유무죄는 결국은 이제 물증에서 판가름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작성한 조서,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 네. 피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법원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그냥 부인해 버리면 증거가 법원에 되지 않죠. 제출을 네. 못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실한 물증을 지금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제시는 확실히 안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검찰이 의도적으로 지금 예. 이 관련된 물증을 밖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야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했지. 이렇게 지금 하지를 않는다는 거. 왜냐?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김용 부원장은 당연히 피의자들은 그러면 이것을 빠져나갈 어떠한 방어 논리를 또 생각을 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모킹 건을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제시를 안 하고 있다. 아하. 예,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판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 사건은 뭐 검찰 신문조서 당연히 김용 부원장 당연히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작성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일체 피신을 다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모킹 건은 저는 검찰이 쥐고 있으면서 법정에서 이것은 제시를 할 것이다. 예, 꼼짝 못하게 좀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공소장에는 이제 이번에 뭐 정진상 실장이나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뭐 공범적 시는 없죠. 이름은 몇 예. 번 나왔지만 네. 네, 공범적 시는 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성남 FC 수사와는 좀 다르거든. 성남 FC는 이미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거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김용 부원장이 지금 입을 닫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루어지는 그런 압수수색이 결국은 뭐 그러한 것을 공범을 좀 더 밝혀내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여기에서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포함을 하면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정진상 실장이 결국은 공범이 돼야 되는 뭐 그러한 상태로 지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 부원장에 관련된 이 검찰 수사 물증이 지금 나온 것, 뭐 주차장 기록이라던가 관련 이 돈을 옮기고 줬다는 이 관련자들의 어떤 메모, 그리고 특정 장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스모킹건이 될 만한 걸 검찰이 쥐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의원님. 네. 이게 만약에 김용 부원장한테 이렇게 물증을 제시한 순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그러니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뭐 정진상 실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어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판결은 판사가 증거로 하지 않습니까? 증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방어 논리를 만드냐 안 만드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김용 부원장의 구속 기소가 참으로 저는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마 뇌물죄를 적용했으면 가장 딱 떨어졌을 거예요. 검찰이 생각했을 때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재명이랑 엮지 하다가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구속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검찰에서는 일단은 이재명
이 배후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서 그 그림이 김용 부원장한테는 이게 잘 그려질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이 야당 대표의 측근이 기소당한 게 아마 2003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9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 검찰과 민주당이 벌써 이렇게 사활을 건 싸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가 맞다면 민주당은 불법 대선 자금을 융통한 어떤 정당의 이미지가 쌓이게 될 것이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 야당의 어떤 이 대표, 야당의 대선 주자 그리고 이 대표, 이 현직 대표에 대한 너무 정치 개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호랑이 등에 탔다 이런 표현을 하는 아침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검찰이 2019년에 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이 남북 경제 협력 비용 수십억 원을 쌍방울에서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이 신문지상을 장식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경위가 구체적인 경위를 좀 따져보면 쌍방울 관계자들이 몰래 밀반출해가지고 이걸 중국에 가서 북한 측 인사들한테 전달을 해줬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9년 1월하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 69억 정도 500불 상당한 돈을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이제 수십 명의 직원을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가서 북한의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 뒤에 추진 자금을 보낸 것인지 그렇게 됐다라면 남북 경협 비용을 대납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말하자면 이렇게 도에서 받아갈 수 있는 건 어려울 부분이 있겠지만 네. 남북 경협 비용은 그동안에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쌓여져 있어서 저걸 다 대납했는지 아니면 미리 쌍방울 측이 주고 나중에 갚기로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희귀 강물에 대한 개발권을 쌍방울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단순히 스마트폰 가지고 이만한 돈을 말하자면 쌍방울이 주도적으로 줬겠느냐, 저는 리스크를 안고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얘기까지 저희가 좀 나눠봤습니다.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내용 조금 더 들어오면은 저희가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뜨거운 소식들만 모은 핫삼 시간을 조금 일찍 당겨봤습니다. 첫 번째 실루엣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실루엣은 두 사람이군요.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황 의원이 한 장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제죠. 국회 예결위장에서 이 뭔가 발칵 뒤집어 놓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발언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입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황당한 주장이죠.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어떻게 국회 구성원인 황운하 의원에게 그 내용에 진위하고 무관하게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황운하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결위장을 찾은 이 한 장관을 향한 사과 요구가 거듭됐고 파행 또 거듭됐습니다. 자,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황운하 의원을 지칭한 점에 대해서 과연 한 장관은 번복을 했을까요? 번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셨다면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이야기한 것에 황운하 의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 둘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그 발언의 취지가 뭔지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의원의 김어준 씨와 같이 한 발언은 저를 이태원 참사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예에 큰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식의 음모론 제기는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사회에 큰 폐해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적한 것이고 평가는 다르게 받겠습니다만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사과할 뜻이 없다고요?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제가 질문과 무관한 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 발언 때문에 이 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사과 안 하고 있다고 국민 모독이다, 국회 모독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죠. 저는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들에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감이긴 한데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나는 번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경찰이 이 이태원 참사 당시 이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마약 수사에 신경을 쓰느라 이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한 장관이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하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받아치면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 간의 이 신경전이 지금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은 모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참 재밌어요. 의원들끼리는 죽자 살자 싸우지만 의원들이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을 또 국회를 모독하면 그게 대해서는 한전선이에요. 지금도 배현진 최고가 사과해달라고 네. 얘기한 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데 지금 더 해석해 보면 결국에는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있는 직업적 음모론자. 즉 직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면책 특권을 가진 음모론을 펴도 무책임하게 아무 얘기나 해도 보호가 되는 그렇게 국회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실제로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황운하 의원이 질의를 했거나 바로 그 앞에서 면박을 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또 원식 의원조차도 정중하게 사과를 한번 하고 가라. 한번 기회를 한동훈 장관에게 준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사실은 저게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하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종, 천박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한 장관을 맹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본격 공세입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법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즉각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네, 완벽한 이 모욕죄 아니겠느냐? 당장 체포를 해도 될 만큼의 모욕죄였다. 그리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게 모욕죄가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글쎄요,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군요. 모욕자가 혹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완벽한 모욕죄다라고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시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하고 검사 출신의 한동훈 장관하고 황운하 의원은 모욕죄가 된다라고 했고 한 장관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형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심플해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뭐 1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처해진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욕이란 건 무엇이냐. 판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게 모욕이다. 그런데 예컨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황운하 의원의 사회적 평가가 이만큼 높았는데 그런데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평가가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모욕죄가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기분 나쁜 것하고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뭐 검사든 공수처든 기소할지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전직 검사니까 그다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황운하 의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천박한 소영웅주의와 관종이다. 검찰 지상주의자다. 나쁜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나 뭐 그러면 두 사람 다 완벽한 모욕죄가 되든지 뭐 두 사람 다 기분 나쁜 그냥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 이야기는 SNS에 올린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부 조간에서는 또 황 의원의 과거를 조명한 기사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한 장관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이 과거에 뭐 철부지 애송이 말싸움꾼이다, 뭐 국정농단 수준 장난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 황운하 의원도 뭐 과거에 이력이 어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다루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관도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 같은데 이렇게 황운하 의원이 고소장 뭐 낸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 잘하시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짜 뉴스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도 끝까지 생각합니다. 싸운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결위 상황은 이제 후반전이었고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전반전이 법사위에서 열렸는데 그날도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이태원 사고 이게 결국 마약 수사로 경찰관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사고 대처를 제대로 안 했다. 지금 이 얘기들을 돌아가면서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뭐냐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결국은 이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결국은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명 구조가 제대로 안 됐고 또 필요한 인력이 투입이 제대로 안 됐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지금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이 얘기예요. 마약 수사 때문에 네네.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날 경찰이 투입이 됐고요. 이태원에는 경찰 투입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이것을 연관을 시키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김어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황운하 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맞장구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김어준 방송에서 결국은 이렇게 일단 이런 얘기를 꺼내고 이걸 또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법사위와 예결위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은 저는 충분히 이렇게 끝까지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릴 필요는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네.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법사위에서 2년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설 쓰시네. 이것 때문에 법사위가 파행됐는데도 사과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장관만 비난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여당 시절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끝까지 사과를 안 해서 그날 법사위가 파행됐습니다. 좀 본인들이 예전에 한 것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한쪽에서는 모욕죄,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이렇게 평행선을 또 한번 달리고 있군요. 자, 두 번째 소식들만 뜨거운 소식들만 모은 두 번째 핫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루엣 열어볼까요? 이게 뭘까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저는 웃기지 않아요. 웃기고 있네라고 적힌 메모지입니다.
어제입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질의 중에 이 메모가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누가 쓴 메모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국회 모독입니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위원장님,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퇴장시켜 주십시오. 해석하신 분 중에서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가 쓰신 겁니까? 강순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죠.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 것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정황상인 의심, 거기가 의심이 드니까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담이지만 좀 밝히는 게 어떻겠냐, 공개를 해야지 그 내용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안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두 사람은 사담이라서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운영위원회 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저 해명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장난하나? 네, 그 정도 웃기고 있네 쓴 게 장난하나? 약간 이런 느낌. 장난하나 싶을 정도.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누구보다 엄중하게 봐야 할 대통령실이 국감장에서 본인들끼리 떠들다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들을 보고 저는 이 참사를 대통령실에서 대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런 분들이, 그러니까 두 수석이 진짜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오만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굉장히 엄중히 좀 대했었는데요. 사적 대화를 했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태원 질의와 관련돼서 비서실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두구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이 책임자 추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의에 사실 저희는 웃기고 있네라는 이야기를 육성으로 못하니까 글로 썼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사실 의원의 질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웃기고 있네라는 이야기를 썼다. 사실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오히려 솔직하고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걸 보고 본인들이 사적 대화를 했는데 사적 대화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사실 여당 의원님들도 아무 말 못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현장에 있었죠. 바로 앞에 나와서 있었는데 두 수석이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나자 진땀을 흘렸습니다. 김 실장의 당시 반응은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의원들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웃기고 있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밌는지 대통령께서 이런 분들이랑 일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입이 뭐 10개라도 말이 없고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두 수석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제 운영이 상황으로 상당 부분은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상황으로 좀 마무리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국감 현장에서 사실 퇴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몇 번, 지금까지 한 4번 정도밖에 그렇게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드문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사과를 하면 보통은 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앉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두 수석이 두 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퇴장 조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저는 뭐 상응하는 그런 어제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뭐 인사까지 좀 하는 것은 좀 그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제 뭐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양 수석의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뭐 이런 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은혜, 강승규 두 수석 그 자리, 국감 자리, 엄중한 자리였는데 그렇게 사담을 나눈 모습들은 여야 공이 옳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핫산 마지막 실루엣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매번 던지기만 하고 주워 담지는 못한다. 최근에요,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날린 일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잦은 발언 논란으로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김 의원은 빈축을 사오고 있었는데, 이 국제적으로도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유럽연합 대사, 한 EU 대사를 만난 직후에 가진 브리핑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남북 간의 대화 채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소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번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게 없다라고 한 EU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외교부를 통해서 EU 대사가 직접 해명을 했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이 한국 대사관이, 그러니까 대사가 정치인과의 대화 후에 대화 내용이 잘못됐다 부인하는 사례, 제가 지금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저분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는 스페인 국적의 EU 대사이고요. 아마 사실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김대중 노무현 최근 이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정세 판단에 있어서 아마 아쉬움을 토로하는, 지금 굉장히 서로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인데 밑에서 물 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 조정할 수 있는 교류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과거에는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윤 정부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달려가는 게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 이런 취지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그걸 그대로 통으로 오픈했을 때 사실은 앞으로 누가 그 주한 그 외교 사절단들이 민주당에 와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환담을 해도 여러 가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할 수, 현재에 있어서의 강대강 대치가 매우 우려스럽게 느껴진다. 그런 정도를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막 그대로 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 이거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마치 고자질하듯이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브리핑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김의겸 의원이 발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다시 한반도 그 평화교섭 본부장한테 내 사실이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뭐 사실이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민주당의 태도, 그러니까 브리핑하는 방식이 좀 거칠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정상 간 뭐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 두 국가에서 어떤 거를 이제 중시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날 뭐 보도 결과가 다르다는 내용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없었던 내용을 만약에 만든다던가 정확히 말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인용을 해서 왜곡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국내 정치가 아니라 국제 정치 사안으로 바라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추가로 본인이 해석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대사가 마치 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객관적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안들 핫쌈까지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 풍산개를 돌려보낸다고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루 만에 반납, 고성이 오간 운영위. 현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문 전 대통령 측과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윤 정부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란, 어제 운영위 국감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보시죠. 이게 뭐 사료값인지 뭐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성격도 아니고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풍산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얼굴이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으로 갖는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대통령이 국가 기록물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입니까? 사료값이 모자라서 파양하겠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파양의 뜻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전해온 것입니다. 제가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을 읽어보니 파양이란 단어는 분명히 의원님 말씀처럼 없었습니다. 제가 좀 부주의하게 신문 기사를 좀 혼용해서 써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구 권력 간의 감정 싸움이 이 국감장에서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풍산개 논란이 사료값 때문이라고 비화가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논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현직 대통령들끼리 측끼리 싸우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좋지 않고 내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 기록관에 둬야 되는데 동식물일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누군가 위탁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위탁 과정에서 아마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사이에 그러면 내가 키우겠다. 그러려면 거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네. 시행령을 좀 고쳐야 돼요. 시행령. 애인이 위탁 기간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범위에 대한 수정이 시행령 관할인 부분인데 그 시행령 고쳐서 말하자면 들어가는 저기가 한 7마리 또 새끼를 낳았고 한 달에 200~300만 원 드는 사료값이 있으니까 빨리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루 이틀 늘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제로 이 비용을 내가 떠안아야 되느냐 하는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는 좀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논란, 또 저렇게 큰 소리 쳐가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정무수석 불러다가 빨리 시행령 고쳐서 해달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운영의 묘가 부족하고 또 운영위원회라는 게 국가 전체의 큰 대사를 다루는데 저게 뭡니까? 사실은 낯뜨거운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이 대통령 측이 뭔가 대화 소통 채널이 좀 있었다면 이런 일까지 아니 벌어져서 뭐 정무수석이 있고 뭐 비서실장 다 대화 소통 채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여당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뭐 양산도 내려가고 대통령 아니 뭐 야당도 와가면서 이런 부분이 좀 뭐 불만이 있으시면 빨리 고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네. 문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풍산개를 돌려보낸다고 발표를 한 그 바로 다음 날 이 송강이와 고미를 다른 곳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연락을 해서 즉각 인수인계를 진행했다. 일부 보도들에 따르면 뭐 지역 지금 현재 대학병원의 어떤 동물병원에서 몸에 문제가 없는지 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위탁기관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지요? 네, 키웁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생명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법적으로는 뭐 이게 물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법 규정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 대통령은 고미하고 그 송강이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도 개를 키우지만은 애정이 없는데 강아지 똥 치우고 밥 주고 그거 귀찮은 거거든요. 고역이에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키워지는 강아지도 애정이 없는 주인한테 키워진다? 그럼 그 강아지도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애정이 없으니까 즉각적으로 돌려보낸 것은 병원 같은 데 보낸 것은 문 대통령한테도 윈윈이고 강아지한테도 윈윈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선물을 받잖아요. 대통령이 선물을 받았어도 그 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그 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송이와 그 송강 그 고미와 송강이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의 6조의 3을 언제 만들었느냐? 5월 3월 29일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행령 쭉 찾아보니까 아 이거는 원래는 이제 국가 소유니까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가서 키울 수 있는 근거 규정을 6조의 3 2항에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가 언제냐 2022년 3월 29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문 대통령이 스스로 시행령 대통령령이잖아요. 국회도 아니고 사막 만들어가지고 돈 250만 원씩 줘라 이렇게 만들면 끝날 거였는데 왜 그때 안 만들고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한테 그 돈 안 주니까 나 걔 못 키우겠다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진짜로 제가 이해 못하는 건요.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뭐 이혼 사건도 여러 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육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아버지가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살다가 양육비 줘야 될 사람이 양육비 안 주는 경우는 봤어도 엄마가 또는 아빠가 그 양육비 자기가 못 받았다고 키우던 애를 갖다가 고아원에 보낸 건 내가 살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참 문 대통령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왜냐하면 뭐 연금도 뭐 1,500만 원인지 1,700만 원인지 받으시고 집에 뭐 옷도 많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있긴 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 뭐 또 자녀 간의 관계로 너무 이렇게 비화시키 아니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그 아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청와대에 있을 때 나는 아빠고 우리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일부 보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내기 전에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산책까지 시키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좀 보낸 듯한 그런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토리도 지금 기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일부 뭐 애정이 없어 보였다 이런 것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18년부터 쭉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타고 같이 살았다. 그럼 가족이나 다름이 없을 텐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낸다라는 것. 지금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애견인으로서 도대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렇게까지 이 풍산개들을 돌려보내야 했는지 의문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고미를 기르는 과정에서 애견인으로서 기른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 기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백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탁해서 이 강아지들을 기르는 어떤 그 법적인 공백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애견인으로서 이 강아지라는 것을 다룰 때 물건으로서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민법상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이 되니까 강아지가 뭐 예를 들면 강아지를 때리거나 뭐 강아지를 죽이거나 이러면 손괴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애견인들이 그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강아지가 어떻게 물건이야? 얘를 다치게 한 게 어떻게 손괴야? 이런 물음들을 남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이 강아지들이 물건이다라고 하는
구시대적 사고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 좀 든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곰이라고 하는 이 강아지들은 그냥 풍산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준 거란 말이죠. 어떤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어떤 정치적 상징성을, 이데올로기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예산이라는 것, 예산 지원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루 만에 내치는 것이 글쎄요, 저는 정말로 애견이로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서재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그 사이에 이제 자리를 해주셨는데 또 뭐 의문인 게 좀 이런 거예요. 돌려보내기로 한 풍산개는 2마리잖아요. 곰이, 송강이인데 그 중에 한 마리, 이제 2마리가 이 곰이가 낳은 새끼가 있는데 다운이라고 있어요. 이 다운이는 또 직접 자비로 키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다운이도 속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법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다운이란 상태를 모르니까 혹시 너무 이제 어리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 MB 시즌 2 같다.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시면서 이지원 복사 자료를 좀 개인적인 연구에서 쓰는 것을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유령 업체 동원해서 이걸 불법적으로 반출했다라고 해서 이걸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전에 이것은 개인의 사유가 아니고 국가다. 그리고 국가 기록물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자 지정이라든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할 동안만 이렇게 서로 구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3개월, 6개월 지나서 한 번은 아니겠죠. 여러 번 여쭤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피차 미뤘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불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더 강제적으로 법을 마련할 수 없으면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애견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물, 저 개의 입장에서는 저건 개인의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운이 역시 마찬가지고 요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또 국민들이 이 비탄한 상황, 현재 이 헬로윈 이 참사 때문에 굉장히 비탄한 상황인데 이런 논란을 굳이 만들어야겠냐며 이 250만 원이라는 관리비 액수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조혜진 의원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온 국민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제기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심란하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 기사 보면서 코로나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먹으면서 반대소하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반려동물 키우지만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지원해달라는 건 모르겠는데 250만 원도 뭡니까? 거기다 또 사육 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든다고 하니까 직접 안 키운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자, 250만 원이라는 관리비 액수에 대해서 이 관리인이 따로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아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말하자면 그 개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많은 돈을 주고 있다, 국가 돈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이 키우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돈이 왜 필요하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저 논의까지 간다는 것이 사실 애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판은 그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봐서 어쨌든 이제 손을 떠난 거니까. 그리고 과거의 관례로 보더라도 서울랜드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쪽에 서울대공원이라든지 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 받은 동물에 대해서 팬더라든지 호랑이라든지 푸틴 대통령 총리 시절에 준 것도 있거든요. 다 그것이 다 위탁 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례에 따라서 차분하게 서로 간에 어떤 입장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봉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안이 지금 국제적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BB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South Korea's Moon-jae to give up dogs gifted by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이 선물을 문재인이 남한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의 입장과는요.
탁현민 전 비서관이 발끈하면서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연민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문제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 거짓말이 문제인 겁니까? 어떤 게 문제인 겁니까?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이 고미하고 송강이를 키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3월 29일 날 마련이 됐어요. 근데 결국은 250만 원 주기로 해놓고 안 준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 이야기인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와 같은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모 보험회사에서 안내견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안내견 사업을 해요. 그러면 개가 어렸을 때 일반 집에다가 보내면서 그 집에서 이 개 잘 키워달라고 하거든요. 제 친구가 그걸 갖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야, 너 그거 할 때 돈 받았냐? 회사에서 돈 받았대요. 돈 얼마나 받았냐? 그랬더니 사료값만 받았대요. 그러면 뭐 최소한 그 양보를 해가지고 사료값 5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50만 원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개 키우는 그 인건비로 2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 거는 일반 회사도 아니고 국가한테 그걸 요구할 만한 것인가 저는 진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탁현민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위탁 관리에서 250만 원을 달라는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시행령 대통령 기록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시행문을 만들 동안에는 위탁 이제 3년 4년 동안 키웠으니까 그 이때 동안만 해주겠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 반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풍산개를 둘러싼 이 정치권 논쟁이 저는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살펴볼까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이제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해서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슈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날 국가는 없었다. 75분 뒤 파악 중.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 전화를 2번이나 받지 않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75분 뒤에도 상황 파악 중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특수본이 나섰습니다. 첫 압수수색에서 빠졌습니다. 어디요? 경찰청장실과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서울경찰청장실까지 처음에는 압수수색이 안 됐다가 어제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55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제 윗선 수사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판례들을 찾아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그 백남기 농민 그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일선 경찰이 또 처벌받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그거는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이제 처벌을 받았었고, 지자체장이 처벌받은 적도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상주 MBC에서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선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하고 이 이태원 사고하고는 어떤 그 관련성이 꼭 여기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선례들도 있고 하니까 경찰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그 증거 자료 같은 것들 수집해가지고 그 기소할지 그 송치할지 여부를 아마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실은 참사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죠.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요. 참사가 벌어진 지 무려 75분 뒤에도 용산서장은 상황 파악 중이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 파악 완료가 아니라 파악 중이다. 김대섭 위원님, 이건 뭐 어떻게 당시 현장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보다도 대응이 늦었다. 대통령실보다도 상황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결과밖에 지금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용산경찰서장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5분 늑장 대응, 상황 파악 중 이런 뭐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와 더불어서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설렁탕을 느긋하게 먹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가까운 거리, 걸음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굳이 차량을 타고 가겠다고 고집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게다가 뭐 조금 전에 우리 자료 화면에서 봤지만은 천천히 뒷짐지고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저 뒷짐지고 가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쓰러져 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지, 어떻게 대통령실보다 대응이 늦을 수 있을지.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도대체 지금 뭐 사상자 내지는 희생자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 이 75분의 늑장 대응의 핵심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용산경찰서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지금 뭐 압수수색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필요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논란은 여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 이임재 전 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이 이 사고 내용을 처음으로 인지를 했느냐. 뭐 되게 이른 시간이 될 것이다. 특수본이나 뭐 이런 일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이 차량 안에서 무전을 듣고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뭐 완벽한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또 보도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려야지 이게 혼돈이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 한덕수 총리는요,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한 이 여야의 질타에 국가는 없었다라면서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 정부의 책임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현 시점에서 보면 우선 그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합니까? 국가는 없었던 거죠. 서재민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이제 국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축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사, 그것도 걷다가 골목에서 이렇게 156분이 돌아가신 것인데, 저도 이제 어제 야구를 보면서 야구 결과를 본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서 관객이 나갈 때 혼잡할 때 그게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그 트라우마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뭐 저도 뭐 공무원 경험을 생활해봤었지만 관료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환경. 공문이 내려오고 지시가 안 내려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있는데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료, 행정의 체계를 바꾸고, 그래서 총리님이라면 정말 책임 있게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시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30대 장관을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 왜 30대 청년이라고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관료제에 익숙했던 이 문화를 30대 청년이라는 장관이 경험은 부족하지만 이런 환경에 좀 이렇게 수평적인 문화, 그리고 더 나가서 좀 앞서 나간 얘기지만 30대 장관이었다면 저는 헬로윈 축제에 함께 즐기면서 안전도 병행해서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다고 막을 수도 있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책임만 말로 하지 마시고 장관의 어떤 임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공무 관료 사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국가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어제 이태원 파출소를 찾았는데 여기서 국가와 관련된 당시의 현장에 왜 경찰이 없었느냐, 이런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판교 추락 사고, 그리고 이천 화재 사고 당시 이 떡볶이 먹방을 했다, 이런 것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가를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현장 관리 경찰력은 파출소 소속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그 지원 인력이 있었잖아요. 2020년 경기도 이천분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았고 당시 경기지사는 이른바 떡볶이 먹방을 찍었습니다. 2014년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형 참사에 그리 태평하셨던 분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 100번 맞죠. 근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왜 그랬냐? 이재명 대표만큼은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의 이재명과 현재 이재명이 싸우는 구도가 된 것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가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비판을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다시피 2014년에 판교에 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었었죠. 최종 책임자로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뭐라 그랬냐면 대책본부장을 이재명 대표가 맡으시라라고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나 책임 없다. 게다가 그럼 성남시에 우리 대책본부라도 좀 설치하자.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와서 2022년에 야당의 대표로서 이런 지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2014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게다가 2020년에 이천 물류센터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을 때 이재명 대표 어디가 있었습니까? 떡볶이 먹고 먹방하고 그러다 나중에 후에 들키는 바람에 급하게 사고를 수습하느라고 막 애를 먹었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재명과 현재 이재명은 왜 메시지가 달라졌느냐? 야당 대표일 때 다르고 성남시장일 때 다르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과거의 조국과 현재의 조국이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 과거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이재명 대표와 싸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뭐만 하면 이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 따라붙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아픈 부분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 상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행안부 장관이든 뭐 총리든 또 실제로 용산구청장이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사퇴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사퇴를 마무리하고 가겠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이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현재 뭐 당신 이재명도 그때 그랬으니까 우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문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자. 김재섭 위원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과 이름 꼭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저렇게 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제가 있는 이제 도봉구 지역에도 희생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어떻게든 그분의 이제 신변 보호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행정적 조치만 하려고 했었지 명단을 공개하거나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원의 명단을 공개하자 이거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전 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쟁을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도 대구지만 군대에 있을 때 2003년도 대구 참사 때 그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보면 나이하고 이름하고 주소까지 다 나왔습니다. 성수대교 때는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그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애도 더 슬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인이라든지 저도 이번에 156명 돌아가셨지만 그중에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애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위패나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때는 시신을 찾거나 신원 확인을 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공개를 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유가족이 동의라고 요구가 있었다 이런 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시건을 확인했고 또 희생자를 희롱하거나 조롱하는 이런 모욕하는 글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2차 가해 논란도 있어서 이 논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돌직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